이 마르크스 장군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서부전선에서처럼 동부전선에서도 기갑부대를 앞세운 전격전을 하려면 기동로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굉장히 골머리를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히틀러가 내는 겁니다. 전력을 셋으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 보급, 분수, 수송의 방책을 3배수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1만 톤을 보급했어야 할 것이다. 1만 톤이 얼마예요? 1천만 킬로그램이에요. 제 살아 평생에 1천만 킬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제가 여기서 처음 봤어요. 네, 여러분, 독일군의 보급전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부전선편을 하기에 앞서서 이 앞에 했던 서부전선편의 결론부만 짧게 좀 정리를 하자면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서유럽을 진격해 들어간 독일군에는 보급, 군수, 수송, 병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자동차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서 정말 폭망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작전적인 실패로 이어지기 전에 그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가 너무나도 빨리 항복을 했기 때문에 독일군 그 자신도 자신들의 보급 수송에 크나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서부전선이 끝났다. 게임 오버가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군이 지금 자기들이 보급 수송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보급 수송의 문제가 어떻게 점점 커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작전 계획과 기동로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돼요. 독일군의 소련 침공 계획인 바르바로사 작전의 최초 계획을 누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느냐? 독일 제18군 참모장인 에리히 마르크스 장군. 이 마르크스 장군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서부전선에서처럼 동부전선에서도 기갑부대를 앞세운 전격전을 하려면 기동로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기동로를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소련 북부 쪽은 있잖아요. 곳곳에 산림, 습지대, 호수, 강이 또 많아가지고 기동로는 있으되 부대가 서로 분리가 돼요. 근데 중부 쪽을 보니까 여기는 모스크바까지 가는 거리는 가까워요. 그런데 습지대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습지대 그 자체야.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남부 쪽은 보니까 접근로는 많은데 대규모 부대가 갈 수 있는 기동로는 또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하느냐? 어느 쪽을 주공으로 해서 힘을 팍 실어주고 어느 쪽을 조공으로 해서 모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중부는 아예 포기를 하고 부대를 둘러 쪼개서 북부와 남부 양쪽으로 병행 공격을 하기로 하는 것이죠. 이때 물론 소수 의견도 있었어요. 탁월한 소수 의견이 있었죠. 독일 국방군 최고사령부의 작전 기획을 담당했던 베르나르트 폰 로스베르크 대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안을 제기합니다. 중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마르크스 장군이 처음부터 여기를 제외했잖아요. 왜? 너무 습지대가 많으니까. 근데 로스베르크 대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철도입니다. 당시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중앙을 통해서 모스크바까지 연결된 양호한 철도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 철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집안이라든가 주변 도로 이런 것들이 최적화되어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 기간 시설 이것을 다 고려해서 철로를 깔죠. 그러니까 로스베르크 대령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 전쟁이라는 것이 철도가 아니면 분수 보급 수송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직업 전문주의적인 인식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로스베르크든 마르크스든 그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히틀러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최종 결정을 히틀러가 하는데 히틀러가 봤을 때는 마르크스 장군이 제시했던 그 방안이 좋은 거죠. 북부와 남부의 병력을 나누어서 병행 공격하는 그 안이 좋아요. 이게 자신이 갖고 있던 정치적인 관점과 들어맞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연구자들이 분석하기로는 첫 번째, 국민들에게 그리고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내세웠던 독일의 침공 명분이 뭡니까? 레벤스라움이죠. 레벤스라움. 게르만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그 생활권을, 삶의 터전을 물리적으로 넓혀야 한다. 그런데 저쪽 러시아, 우크라이나 봐라. 딱 좋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소련 침공의 명분을 레벤스라움으로부터 가져왔던 히틀러로서는 소련 남부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를 주공 방향으로 정하는 마르크스의 그 주장이 좋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멸공입니다. 멸공.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하면서 유럽과 게르만 민족의 정신을 좀먹는 공산주의를 경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반공산주의 연대를 주창을 했었죠. 이게 그 안티코민테른이잖아요. 코민테른이 뭐다?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 공산주의 국제연맹, 국제연합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모인 게 뭐예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공산주의에 저항하자
그래갖고 모인 거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나치 독일 히틀러로서는 소련을 만약에 공격을 한다고 하면 당시 소련 공산주의의 상징이었던 레닌그라드를 공격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 선전을 하기에 좋은 것이죠.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 체제를 전복하고 소련을 성립시켰던 레닌을 기념해서 만든 도시. 그게 레닌그라드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저 북쪽에 있잖아요. 지금 보면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로서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관점에서 북쪽하고 남쪽으로 가자는 그 마르크스의 방책이 굉장히 달가웠던 것이죠. 중앙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북쪽하고 남쪽으로 부대를 둘로 쪼개서 가는 이것이 만약에 성립했더라면 어쩌면 독소전의 향방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끝나죠. 여기서 에피소드가 하나가 더 생기죠. 당시에 굉장히 큰 결정권을 갖고 있던 그 육군 총참모부의 프란츠 할더 장군이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로 모스크바 중앙으로 들어갑시다, 직격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최단거리 접근로가 있는데 왜 북쪽으로 돌아서 모스크바로, 왜 남쪽으로 돌아서 모스크바로 들어가느냐, 직진해서 갑시다. 그러고 보니까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설득력이 있어서 그것을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전력을 셋으로 나누는 거죠. 북쪽으로는 레닌그라드, 중앙으로는 모스크바,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이렇게 부대를 셋으로 나눠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군수, 보급, 수송, 병참 얘기하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부대가 3개 방면으로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충 생각해봐도 보급, 군수, 수송의 방책을 3배수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군수, 보급, 수송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겠어요? 바르바로사 작전의 물동량을 일단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물동량을 계산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했어요. 바르바로사 작전에 투입된 최초 병력이 얼마였다? 350만 명입니다. 그냥 이건 사람만 그렇죠. 물동량은 어떻게 돼요? 무기, 탄약, 식량, 각종 물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상상조차 가지 않는 규모가 되는 것이죠. 그 물동량이 많은 것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대 이동의 속도, 작전의 성격, 각 단계별의 임무, 목표 여기에 맞게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고 아유 복잡해요, 머리 아파요, 이런 것을 계획을 짜는 게 쉽겠냐고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바르바로사 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군수, 보급, 수송, 병참의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그 우발 계획이나 예비 계획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기본 계획을 세웠다, 물동량을 파악했다, 우발 계획 세웠다, 예비 계획도 세웠었다, 모든 계획을 다 세웠었다고 하더라도 군수, 보급, 수송, 병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독일군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작전 개시와 동시에 모든 물자들이 부족할 것이다. 소련 국경을 넘는 제1단계 작전이 마무리되기 전에 유류와 같은 기뇨 물자들, 우리가 전략 물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죠. 제가 물동량을 계속 상상도 못할 만한, 정말 기절초풍할 만한 분량이라고 얘기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연구자들이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죠. 독일군이 바르바로사 작전 초기에라도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동량이 필요했을 것이냐, 이걸 계산을 해봤는데 차량이 충분히 가용하고 수송 보급로를 제대로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전개 한 114개 사단에 하루에 1만 톤을 보급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러면 우리가 알기 어렵죠. 1만 톤이 얼마예요? 킬로그램으로 1천만 킬로그램이에요. 제 살아 평생에 1천만 킬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제가 여기서 처음 봤어요. 1천만 킬로그램, 이거를 뭘로 비교하면 우리가 알기 쉬울지 누가 좀 댓글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동, 확보도 못했고 확보한들 수송도 못했을 것이다. 이게 연구자들의 결론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죠. 이걸 다 확보를 했어. 그리고 이것을 나를 수단도 있어요. 독일군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부대에 보급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물동량 있어, 좋아. 수송수단 있어, 좋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동량을 싣고 운반해서 어디다 그것을 다 부려놓고 소부대 단위로 그것을 병사 단위로 나눠주고, 만약에 기름통이면 그것을 또 기름통에 담아서 차 주유구에 집어넣고 차에 또 기름 채우고, 이런 일련의 엄청나게 자잘한 과업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계산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도 하루에 33개 사단밖에 제대로 보급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머지 사단, 연구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약 110개 사단인데 110개 사단은 아예 물자를 구경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어요. 군수, 보급, 수송, 병참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일군이 독소존 개시를 앞두고 바르바로사 작전 개시를 앞두고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소련 지역에 있는 철도를 활용을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여러 가지 계획과 실제 준비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머리로 생각할 때랑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손을 대보니까 다른 거죠. 철도 수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별도의 훈련, 고도로 숙련된 전문 기술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인력이 없는 거예요. 딱 당장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잘 알려진 사실인데 러시아 대륙에 깔려있는 철도의 그 궤도 간격이라든가 빔의 두께 이게 독일 거랑 틀리잖아요. 사이즈가 안 맞아. 그러니까 기존의 기관 시설을 활용하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와는 별개로 전장의 마찰, 우군끼리의 마찰도 있는 거죠. 공격부대, 후방지원부대, 병참부대, 수송병과 이들이 갑자기 협조를 하려니까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사가 걸려 있으니까 서로 우선순위를 높이려는 경쟁 이런 것들이 독일군 내에도 만연을 했던 것이죠.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나중에 독일군이 올인을 하죠. 어떻게 하냐면 1단계 작전간, 그러니까 소련군 국경을 넘어서 소련군의 최초 방어 진지만 한번 와해시켜보자. 우리가 500km 정도까지만 소련 중심으로 들어가면 소련의 방어 체계가 무너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급이 우리가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소련에서 그 현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벌충해가지고 작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이에 본토로부터 또 우리가 이미 점령한 서유럽으로부터 후속책이 고안되고 준비돼서 발등에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될 것이다. 500km 들어갈 때까지만 최전선에 있는 부대의 보급, 군수, 수송 병참을 몰빵하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독소전 컨텐츠에서 살펴봤다시피 초장부터 독일이 생각했던 것만큼 중심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소련 영토 안으로 들어가서 독일군 부대가 선두 돌파를 하고 중심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투부대하고 지원부대하고 서로 이격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소련군하고 소련 지역 민병대 얘들이 게릴라 작전을 해서 수송부대만 골라갑니다. 수송부대라는 게 사실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더 최악으로 되는데 그 당시에 독일군 수송부대의 거의 3분의 1이 습격으로 인해서 기능불능이 됐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송부대 부족한데 진짜로 망한 거죠. 근데 유류가 부족하고 차량이 습격을 당했다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독일군이 아니죠. 독일군도 바보는 아니니까 뭔가 대응책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군이 루마니아 또 뭐 우크라이나 이쪽에 있는 기름을 현지에서 보충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선두부대가 가고 탈취해서 거기서 기름을 쭉쭉 뽑아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거기에 선두부대가 도착할 때 뒤에 후방부대는 그냥 손가락 빨고 있냐고요. 걔들도 뭔가 활동을 하니까 유류가 지들은 고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루마니아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유류 누가 가져오냐고. 본대가 다시 그 전투부대 철수해갖고 걔들을 이용해서 유류를 가져오진 않잖아요. 선두부대가 간다고 모든 게 다 게임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유류 부족이다 할 때는 기름이 없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수 보급의 문제, 그 기관 시설들 인력의 문제, 왔다 갔다 시공간의 문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작전보다 군수는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10분 양보해서 기름이 확보가 됐어요. 부대에 갖다 줄 수단도 있어요. 그러면 만사 오케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동차 그 자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 자동차의 상태랄까요? 이 상황이 어땠냐면 독일군이 전쟁을 하다 보면 차량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중간에 퍼지기도 하고 습격도 당하고. 그래서 부족한 차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국내에 각종 민간 차량을 징발하겠죠. 전시 징발을. 또 서유럽을 지금 점령했잖아요. 거기 있는 차도 또 가져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 탈취해가지고 군용으로 개조해서 사용을 하겠죠. 근데 그것이 사용이 용이하지가 않겠죠. 왜? 그 수리부속, 예비부속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징발해서 갖다 쓰다 보니까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독일군이 소련 방면으로 진격해서 들어갈 때 가지고 있는 차량의 종류만 2,000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인 거죠. 기본적으로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만 이런저런 부속품 그게 100만 개 이상 있어야 부대가 굴러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그 수송병과에서 계산한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소련으로 침공하는 독일군 공격부대가 진격해서 소련 영토로 들어가는 동안 독일군의 작전 지속 능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 수송의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관점에서 보자면 선두 독일군이 2번, 3번 정도 소련과 싸우고 나면 더 이상 수송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차량을 비롯한 장비들을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점수를 많이 준 거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후대의 연구자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거 전방에 있는 20개 사단 얘기다. 나머지 부대는 그것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대는 그러면 얼마나 됐을까? 바르바로사 작전에 돌입했을 때 기갑사단이 19개 부대가 있었고 자동화사단, 차량화 보병사단, 이런저런 보병까지 다 합쳐서 120개에서 180개 사단 정도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뭐 150개, 180개 사단은 자동차가 부족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부전선으로 들어갈 때 어떤 사진 보시면 자동차보다 사람보다 이게 더 많은 사진이 있어요. 뭐예요? 말하고 당나귀.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짐수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송을 해서 전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봤는데 안 돼요.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우마차는 느립니다. 수레에 얼마나 많은 물자를 싣겠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당나귀가 지쳐서 못 가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잘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전투라도 벌어지면 총소리라도 한번 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주저앉으니까 앞으로 가질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일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얘들이 많이 먹어요. 사람 먹을 식량도 없고 물동량 때문에 그것도 긴축해서 최소한만 가져가는데 말 당나귀 줄 식량 그건 어디다 실어서 가냐고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가다가 말 당나귀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정말 적소전에서의 군수, 보급, 수송, 병참 문제는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문제를 일찌감치 예측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병법의 달인 손자죠. 손자병법 군수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군을 거느려서 유리한 목표를 먼저 탈취하려고 든다면 적보다 오히려 늦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군을 돌보지 않고 목표에만 도달하려고 경쟁을 한다면 발이 늦은 치중대를 벌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군에 군수품을 나르는 병력이 없으면 패망할 것이고 식량이 없어도 패망할 것이고 결국 재화가 없는 군대는 패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부터 알았던 것이죠. 군수 보급 문제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런 군수, 보급, 수송, 병참의 문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수송 등등의 문제 때문에 작전은 항상 실패하느냐? 그렇지 않죠. 독일군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유사한 문제에 처했던 것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의 연합군이었습니다. 독일군을 맹추격해서 3개월 동안 독일 국경선까지 진격에 성공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전진 속도가 둔화돼요. 모젤강선에서 거의 정지합니다. 군수, 보급이 문제인 거예요. 보급 부족 때문에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아이젠하워 장군이 결단을 내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단순합니다. 광정면에 걸친 공격 작전을 전부 일단 중지시키고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가용 자원을 모두 다 모아서 북방 쪽에서 공격하던 몽고메리 휘하의 제21 집단군 그쪽에 몰빵을 해줍니다. 그냥 한 군데로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데 그 간단한 것을 독일군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드라마틱한 역전의 현장을 지휘했던 총사령관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인자한 미소와 차분한 어조로 혼란 속의 전장 상황을 잘 조정해냈던 전설의 인물, 지금은 미국 대통령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사람 아이젠하워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